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고 이 공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을 하고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예상치 못한 코로나 같은 사건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교 화살 경전의 이야기처럼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어떤 사건은 첫 번째 화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화 심리학 입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자극은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사건에 대해서 자율신경계가 항진이 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불안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뇌는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누려야 할 자유라는 것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분노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누군가 친밀감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친밀감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울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분노해하고 우울해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생존을 위해서 반응한 그런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저항하고 없애려고 노력을 하죠.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놈의 세상 정말 살맛나지 않는다. 정말 이 상황을 뛰쳐나가고 싶다. 라고 덧붙이는 해석에 의해서 처음에 고통스러움이 1이었다면 10이 되고 100이 되고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주의를 어디에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천당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진화심리학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한테 DNA적으로 내재된 그런 속성이고 자질이고 동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상황이나 여건에 의해서 평소에 자비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비를 발견을 하고 특히 우리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도 맺지만 내 안에서 나와 또 내적인 대화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스스로 내적인 대화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것밖에 못할까?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채찍질하는 자기 비난적인 그런 말들은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서 자비로운 관계를 맺고 이것이 또 주변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 공동체 세계로 이게 퍼져 나간다면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자국의 이익으로 그 욕심을 부리는 그런 어떤 나라들과 또 패권주의로 점점 치달아지는 이 시국에 마음 챙김과 자비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음을 길러야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도록 그 훈련을 하고 우리 안에 DNA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비를 발견을 해서 내 안에 나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연결하도록 하는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60년대 이후로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세계 195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GDP는 올해로도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OECD 자살 1위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오프 효과라고 득이 있으면 실이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돈 벌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잉여 자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폐품들이 플라스틱 폐품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지구의 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고, 온난화는 또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또 어떤 학자는 온난화로 자연숲들이 사라지면서 숲속에 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뛰쳐나와서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구의 어떤 불균형이 다시 인간한테 그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미래가 또 안전할 수 있을지 알아차림해야 할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고통스럽고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인간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 동양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흔히 이제 다들 가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서양인들은 다 이성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간은 너무나 탐욕스럽기 때문에 이성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5, 16세기 그 많은 과학자들도 인간을 이성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그래서 과학적인 자연과학을 연구한 패러다임을 심리학에 도용을 하다 보니까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내면보다는 드러나는 증상 위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심리 치료들이 있지만 여전히 또 질병들이 재발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마음과 몸이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심장이 아프듯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었다라는 심신 이론론이 심신의학에서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리처드 데이비스는 이제 그 뇌신경학자입니다. 명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달라이라마를 만나서 본인이 이제 공황 치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티베트 스님들의 명상을 할 때 뇌파를 촬영을 했더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명상 중에 좌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스트레스를 받거나 특히 우울증 환자들은 우방구가 활성화되었는데 명상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건강한 뇌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한 이래로 일반인도 그게 가능한지 일반 대학생들한테도 검증을 하였고, 최근 논문을 보니까 우울장애, 불안장애 환자한테도 명상을 적용해서 효과가 자아방구가 활성화하는 것을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버트 벤스는 심장 전문의로요. 심혈관 질환은 분노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초월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을 했더니 명상 중에 희한하게도 호흡 맥박은 굉장히 떨어지고 안정이 되어 있는데 뇌는 굉장히 각성 상태인 알파파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신 명상은 하면 마음은 안정이 되는데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 굉장히 모순적인 상태를 보인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근육 이완 기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이완 기법은 우리가 흥분해서 심장 박동이 막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그때 심호흡하고 근육 긴장을 이완을 시키면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의료 현장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신의학을 하는 사람들도 다시 이제 그 심리 치료의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접목해서 치료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그 길버트가 창시한 자비 중심 치료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나왔고요. 길버트하고 이 그 초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두 분의 공통점은 서양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린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하게 자랐지만 주변의 가난과 기아와 그리고 전쟁과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는 많은 아프리카인들을 보고 자라면서 명상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경과학과 자비 컨퍼런스에서 둘이 만나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두 분야가 통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길버트는 임상 심리학자이고 오랫동안 우울증을 연구를 했는데요. 우울장애는 특징적인 게 반복적인 재발이, 만성적인 재발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울한 자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냉혹하고 비판적이고 수치심이 많은데 이 내담자들이 자기 자신한테 가혹한 내면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 조사를 해보니까 학대의 경험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고 자꾸 재발이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자비중심 치료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마음재단 연구소에서 이 치료를 보급을 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임상의들이 계속 적용을 하고 증거 기반 이론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던은 원래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 오랫동안 이제 수련을 하다가 에버딘 대학교에서 석사 대학원생들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길버트 박사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마음챙김뿐만 아니라 자비심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자비심도 포함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화 심리학에서 자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진화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윈이 우리가 현생 인류가 생존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유리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기능들도 진화적으로 선택해서 살아남은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바로 뇌, 진화된 뇌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뇌가 서로 동기들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충류, 포유류, 인간의 뇌로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간내 변형계 피질로 이렇게 발전한 것이 그 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충류의 그 기능은, 목적은 본인의 어떤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파충류 이하의 그런 생명체에서 물고기 같은 경우는 알을 낳고 배고프면 자기가 낳은 알을 90%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물고기를 키워봤는데요. 어느 순간 그 새끼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는데 방심한 사이에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분리해서 제가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처럼 파충류는 생존을 위해서는 본능에 따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이런 흔적이 인간한테 나왔을 때 뭔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투쟁과 도피 그리고 방어하는 그런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유류는 파충류하고 다르게 종족을 보존하는 데는 자기의 자손을 이렇게 보살피고 양육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다라는 거죠. 원숭이는 인간하고 유전자가 99%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숭이는
자기 아이를 이렇게 보살핍니다. 인간 역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이 오랜 기간 동안 또 보살피죠. 우리는 심리학에서 이것을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친밀한 관계가 그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작용을 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게 뇌에 흔적이 돼서 상처가 돼서 사소한 자극에도 굉장히 트라우마 같은 반응을 일으키고 친밀한 관계에 어려움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자비의 어떤 이 DNA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는 문명을 이렇게 창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나는 왜 아마존은 그렇게 돈을 버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비교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우리의 그 신뢰의 기능들이 또 고통을 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파충류, 포유류, 신뢰의 기능들은 다 결국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능들인데, 각각의 동기들이 다른데 인간한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들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긴 업무가 끝나서 집에 와서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쉬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쉬려고 하는데 문득 내가 사무실 문을 잠지 않았나? 라고 하는 순간 심장이 콩탕콩탕콩탕 뛰면서 불안이 확 올라오죠. 그러면 그때 구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뭔가 생존에 위협하니까 빨리 뭔가 그 방어 반응을 해라 라는 신호가 온 것이죠. 근데 신내에서 또 그런데 내가 문을 안 잠근 건데 누가 뭐 물건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처음 불안이 한 20이었다면 이제 40, 50, 70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랬는데 또 거기다 덧붙여서 난 왜 이렇게 멍청하지? 왜 이렇게 잘 까먹지? 그런 거 안에 잘 챙기지 못하고 너무 칠칠맞은 거 아니야? 여기다가 덧붙여서 해석을 하게 되면 처음에 불안은 100이 넘어가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혐오스럽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해하기도 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안전하지 않는 거야 하게 되면 또 세상에 대한 분노가 촉발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구내와 신내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길버트는 많은 이제 그 신경과학에 축적된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안에는 3가지 동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설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만족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고 동기가 좌절이 되면 불행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부정정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시스템이 위협보호 시스템인데요. 뭔가 우리가 생존을 위협할 때 우리 자율신경계가 막 항진이 돼서 그것을 투쟁할지 도피할지 아니면 죽은 척할지 이런 반응을 유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우리 뇌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조심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만,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더 이렇게 확진자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불안을 방어하는 신호로 작동하는 호르몬은 바로 코티졸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호르몬이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유리한 기능이지만, 현대인들은 아까 신뇌의 작용에 의해서 이 불안이 좀 더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점점 커질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탈진 상태가 되면 만병이 이제 다 걸릴 수 있고, 만병의 주범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불안은 너가 지금 위험하니까 뭔가를 준비해라라는 신호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추동 활력 시스템은 우리가 정서는 기분이 좋은데 각성가가 높은 게 있고 기분이 좋은데 각성가가 중간인 게 있습니다. 각성가가 높은 것이 바로 추동 활력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동물도 이제 자기가 호기심 있는 그런 대상한테 가서 여러 가지 구애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인간도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멋진 사람한테 다가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다가가고 싫고 불쾌한 것은 멀어지는 것이 진화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여기에 더 나아가 목표와 성취를 이루고자 할 때 엔돌핀이 막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엔도핀과 도파민들은 굉장히 우리의 기분을 각성가가 높게 해주죠. 로또를 맞으면 우리가 굉장히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지만 얼마가 지나서 사라지는 것은 바로 쾌락의 쳇바퀴 이론에 의한 것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점을 찍으면 그 순간이 되면 더 많은 자극이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고 습관화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좌절이 되면 다시 또 위협 시스템으로 작용을 하는데 현대인들이 이 추동 시스템 그리고 활력 위협 시스템 이 둘이 계속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뭔가 굉장히 과도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도 추동 활력 시스템이고 명상에서 기분이 쾌감을 막 느끼는 거에 중독이 되면 오히려 또 명상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문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세 시스템은 다 필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진화론을 위해서 필요하나 이 시스템을 키고 끄고 하는 어떤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대부분 이 진정 친화 시스템이 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비심을 발견하고 확장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친화 시스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봄과 애착과 관련되는 시스템. 그래서 달라이라마도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길버트는 이 시스템이 바로 자비 시스템과 연결될 수도 있고 이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피부도 부드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자비 명상을 많이 하면 안색이 맑아진다라는 게 청정도론에도 나오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버트는 또 강조하는 것이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시스템을 알아차림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정신화 개념인데요. 이처럼 우리의 동기는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위협을 뭔가 나한테 위해 가했을 때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유발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돌봄의 동기도 유발이 됩니다. 이런 동기는 또다시 주의에 영향을 주고 생각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주고 감정에 영향을 주고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친구를 굉장히 경쟁 상대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친구가 하나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할 거예요. 그래서 걔가 가다가 뭐가 프로젝트가 어긋났으면 좋겠다. 악한 동기를 갖고 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가 협소해져요. 그리고 미친놈.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주먹을 불끈불끈 치고 화난 감정이 나고 그 친구가 생각하면 막 화난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것은 투쟁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면 이게 자극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도 또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랑 투쟁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그게 신호가 돼서 그런 식으로 반응을 또 지지 않으려고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정신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고착이 되면 자기감으로 굳어져서 또 이 자기감이 굳어지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으로 또 기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돌보는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가까운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 굉장히 주의도 열리고 너그러운 생각이 들고 친절한 행동도 하고 마음도 편해지고 선한 동기가 일어나고 굉장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이런 어떤 수레바퀴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돌봄 시스템은 누군가를 자꾸 돌보게 되죠. 그렇죠?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고통을 당하는 대상을 보면 그 고통을 당하는 대상의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인 정신화는 다양한 동기로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에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것을 유연하게 작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와 B 회사가 경쟁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아까 투쟁의 이런 마음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집에 와가지고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본다고 하면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또 이런 자비의 사회적 정신화를 활성화시키고 작동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정신화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또 건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음 챙김과 자비가 수행을 하면 굉장히 뇌 기능이나 구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뇌 기능과 구조가 바뀐다, 정서 조절이 잘 된다, 통증이 감소가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우리의 이제 면역 세포를 또 강화시킨다. 이런 연구들 또 임상 많은 장애에 적용을 해서 효과 연구들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 명상은 긍정 정서를 많이 개발을 한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고요. 또 긍정적인 해석, 정서 조절하고도 관련이 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샤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려면 의도를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좌에 오신 거는 이 강의를 들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참석하신 것처럼 명상을 할 때도 내가 명상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의는 평소에는 굉장히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학습했던 습관대로 이루어지기 쉽죠. 그래서 어떤 한 곳에 주의를 모으지 않으면 주의가 끊임없이 여기저기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거 끝나고 나서 뭘 먹어야 할지 생각을 하는 것은 역시 주의가 여기에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지금 이곳에 집중하도록 하는 이런 자세와 그리고 우리가 신뇌의 발달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평가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비판단적인 태도를 갖고 마음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들을 현상을 이렇게 한 발 물러나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탈중심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떨어져 놓게 놓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든 감정이든 욕구든 일어나는
것들을 그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노출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노출이 돼서 마음에 어떤 공간이 생겨서 보게 되면 생각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유연해지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텀이 있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다른 선택을 할 유연한 그런 자기 조절 능력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샤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탕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상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초기 단계를 보니까, 우리가 명상의 초기 단계는 산만했던 주의가 호흡에 집중이 되면서 주의가 조절이 되죠. 이 단계는 주로 전측 대상의 요 부분입니다. 선조체에서 작동이 되는데, 선조체는 운동을 관장을 하는 거니까 주의가 한 곳에 모으도록 그렇게 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에 이렇게 주의가 집중이 모아져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이제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삐쭉삐쭉 나왔던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이 평이해지면서 정서가 조절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주로 전전두 피질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런 감정들이 변형계에 있는데 얘네들이 조절을 해서 이 상태는 방황이 줄어드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상 수련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 바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게 무엇인지 알아차림하게 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때는 선엽이나 내축 전두엽, 대상 후엽, 이 부분이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엽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의미심장하죠. 선엽은 자비의 또 핵심 그 영역이고 공감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감정을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나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도 자비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것을 느끼지만 이렇게 뇌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이제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 초기에는 산만했던 주의를 한 곳에 모으는 주의 통제가 일어나면서 마음의 공간, 의식의 공간이 일어나면서 정서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됐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들, 여러 가지 생각이든 욕구든 감정이든 기억이든 이런 자극들에 대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조절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비 기제는요, 길버트는 진정 친화 시스템이랑 관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을 한 거고, 증거 기반으로 이렇게 검증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비심을 이렇게 확장을 하면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가설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프리드릭스는 이제 사회심리학자인데, 사회심리학자는 인간의 행동을 실험실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긍정정서, 부정정서, 또 중립적인 정서를 막 일으키고 과제를 시켰어요. 근데 긍정정서가 일으켰더니 주의 폭이 넓어져서 창의력 과제를 좀 더 많이 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많이 풀게 되니까 좀처럼 이제 그 생리적인 어떤 반응도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인 정서를 일으켜서 긍정 정서가 확장, 구축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프리드릭스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자비 명상을 시켰어요. 자비 명상을 시켰더니 자비 명상에서도 이런 같은 결과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 명상을 하면 긍정 정서가 확장이 된다는 게 많은 메타 연구 결과이다. 부정 정서는 줄면서 긍정 정서가 확장이 된다라는 것이 많은 메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객관 연구를 보면 그러면 자비의 기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이제 우리 심리 치료 이론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조절하는 탑다운 방식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해서 또 인지를 바꾸는 그런 바트납도 가능하다. 그래서 피질과 그 변형계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보였고,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특정 영역을 설정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놀라운 건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포나기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길버트가 우리의 뇌가 파충류, 포유류, 인간의 뇌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건 맥린이 얘기한 건데요. 인간의 삼중뇌는 너무 단순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 뇌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심장에 의해서도 우리 뇌가 바뀐다라는 이론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심장 박동을 조율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다미주신경 이론입니다. 포나기가 발견하고 여러 실험 연구를 통해서 검증한 건데요. 이 미주신경은 우리의 이제 뇌신경 10번 신경입니다. 그래서 안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인데, 우리가 사회적 어떤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안면을 보고 그 사람이 웃고 있으면 마음을 안정하지만 뭔가 불쾌한 그런 표정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 미주신경이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방어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을 그 부교감 신경계가 조절하지 않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주신경은요, 보통 이제 뇌에서 우리가 심장과 내장 근육을 관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로 내려가는 감각으로 내려가는 이런 정보, 운동으로 내려가는 정보는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 것이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감각을 조절하게 되면 우리의 뇌도 변화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를 잘 모르지만 대념적용을 보니까 신수신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제일 먼저 몸을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을 하게 되면 이제 법을 깨우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불교적인 통찰이 이렇게 미주신경 이론이 발견이 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심리치료자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 우리 몸을 이렇게 수련하는 동양 문화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한테 운동하세요라는 처방을 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뇌까지 달라진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음 챙김과 자비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